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연구 경력을 송두리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던 모든 경제 법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런던 정경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한 교수의 발표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 사이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대체 그가 발견한 한국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래드포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제 나이 53세, 경제 발전 모델과 성장 이론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고 지난 25년간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연구해왔어요. 특히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선진국으로 도약했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일본의 성공 모델을 따라한 평범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아, 그 나라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 덕분에 성장했겠구나라고 쉽게 결론 내렸어요. 학술 논문에서도 한국은 항상 일본과 대만 뒤에 각주처럼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 건 2018년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제 연구실에서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데이터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래프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1인당 GDP 성장 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웠거든요. 이건 말도 안 돼. 분명히 누군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을 거야. 하지만 IMF, 세계은행, OECD 자료를 모두 확인해봐도 같은 결과였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고작 79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34,000달러가 넘었어요. 같은 기간 영국은 20배, 미국은 18배 성장했는데 한국은 놀랍게도 430배 넘게 성장했더군요. 이런 성장이 어떻게 가능하지? 분명 뭔가 특별한 요인이 있을 거야. 경제학자로서 저는 이론적 설명을 찾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원조, 일본의 식민지 유산, 박정희의 경제정책,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급속 성장했을까요? 제 동료 교수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답을 얻지 못했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이론으로도 한국의 성장은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폴 크루그먼 같은 석학도 한국의 성장을 동아시아의 기적 중 하나로 언급하며 특별한 경우라고 치부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불쾌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경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니. 그리고 그게 한국이라는 제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라라니 더욱 당혹스러웠죠. 하지만 과학자로서 제 원칙은 사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한국을 제대로 연구해보자. 한국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가장 먼저 한국의 위기 극복 사례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정부를 비난하고 시위가 일어나고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겠죠. 실제로 같은 위기를 겪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태국은 수년간의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부채를 갚았대요. 제 조교가 가져온 신문 스크랩을 보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농담하는 거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사람들이 왜 자기 재산을 내놓겠어? 하지만 실제 기록을 찾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1998년 1월부터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에 무려 350만 명의 한국인이 참여했어요. 주부들이 결혼반지를 내놓았고 청소년들은 돌반지를, 기업인들은 금괴를 기부했으며
심지어 해외에 사는 교민들까지 금을 보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227톤, 당시 환율로 약 22억 달러의 금이 모였어요. 이건 정부의 강제나 법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저는 이 사례를 분석하면서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구 국가에서는 국가적 위기가 오면 개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데 한국인들은 집단적으로 위기에 대응했어요. 역사학자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단결력의 배경에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가 집단적 생존 본능을 형성했다는 거죠. 흥미롭군요. 그런데 과연 이게 현대 경제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의문을 안고 저는 두 번째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군 의무 복무 제도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안보적 측면만 생각했어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제도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국방부 통계를 살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성인 남성의 90% 이상이 군 복무를 경험했고 이후에도 예비군, 민방위로 계속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징병제가 아니다. 전 국민이 군사화된 시스템이야. 한국 방위산업 전문가와 인터뷰하던 중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남성들이 군대에서 정확히 무엇을 배우나요?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래드포드 교수님, 군대는 단순한 군사훈련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한국인들이 단결력을 체득하는 곳이에요. 나가 아닌 우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영학과 교수들과 협업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개인적 이익보다 조직의 성공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었어요. 집단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럴까요? MZ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서울대학교의 20대 학생들과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한 학생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개인주의적이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자신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국가적 위기가 오면 세대를 초월해 하나가 됩니다. 코로나19 때도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재기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 학생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코로나19 초기 한국의 대응은 서구 국가들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두고 갈등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전 국민이 즉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죠. 이건 법적 강제가 아닌 집단적 합의였어요. 세 번째 충격은 한국 기업들과의 만남에서 왔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같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국가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면서 저는 서구와 완전히 다른 기업-국가 관계를 발견했어요. 현대자동차 임원과의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브래드포드 교수님,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국가대표입니다. 직원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마인드는 서구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영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국의 위상을 높인다고 생각하며 일하지 않아요. 그저 생계를 위해 혹은 개인적 성취를 위해 일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왜 한국 제품을 구매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73%가 우리 기업이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어요. 국가와 기업, 개인이 하나로 연결된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넷째로, 저는 한국인의 노동 문화에 주목했어요. OECD 통계를 보니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500시간이 넘었습니다. 영국의 1,700시간, 독일의 1,600시간과 비교하면 믿기 힘든 수치였어요. 뉴욕에서 열린 경제사학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했을 때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들은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실제 사무실 CCTV 영상과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고 청중은 곧 침묵에 빠졌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 경제 성장의 숨은 무기였어요.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는 일본 기업의 3배,
유럽 기업의 2배 빠르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제철소를 건설할 때 일본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걸릴 거라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4년 만에 완공했죠.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경제 기적은 단순한 정책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5번째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2002년 월드컵 당시의 거리 응원이었습니다. BBC 동료가 찍은 영상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마이클, 이건 축구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이 아니었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 같았어. 모두가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정확히 같은 구호를 외치고 완벽하게 조직화된 응원을 펼쳤지. 그때 나는 이 민족이 왜 이렇게 강한지 이해하게 됐어. 영상을 보니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로 응원가를 부르며 하나처럼 움직였어요. 응원단장의 지시 하나에 수만 명이 마치 군대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영국도 축구 열기가 대단하지만 이렇게 수백만 명이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이진 않아요. 서구 국가들의 응원 문화는 개별적입니다. 각자 응원하고 노래도 따로 부르고 분위기도 자유롭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응원은 달랐어요. 마치 수천 시간을 연습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정확히 같은 동작, 같은 구호, 같은 타이밍에 움직였어요. 이건 스포츠 응원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군사 작전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관찰과 자료를 종합하여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어요. 집단적 생존 본능 컬렉티브 서바이벌 인스팅크트 이론이죠. 이 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집단적 지혜를 체득했고 이것이 현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이론을 경제학계에 발표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이었어요. 그건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문화적 해석에 불과해라는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점차 데이터가 쌓이면서 저의 이론은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해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였어요. LA, 뉴욕, 토론토, 시드니, 런던. 세계 주요 도시의 한인 사회를 직접 방문하며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이민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LA 한인타운에서 만난 80대 할머니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처음 겪은 건 인종차별이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끼리 뭉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은행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줬겠어요? 보통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자신을 현지 사회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서도 한국인끼리 뭉치는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현지 사회에서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 중국 칭다오의 한국 기업 특구, 베트남 하노이의 한국 상업지구,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인 네트워크. 이걸 보고 저는 또다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1992년 LA 폭동 당시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대응이었어요. 한인타운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했을 때 경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민들은 그저 당하지 않았어요. 한 코리안 아메리칸 2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한국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폭동은 또 다른 전쟁이었죠. 아버지는 군 복무 시절 배운 사격수를 그대로 활용하셨고 이웃들과 무전기로 통신하며 서로의 가게를 지켰어요. 그때 저는 한국인의 DNA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국가가 없어도 정부가 없어도 한국인들은 하나로 뭉쳐서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단결력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뭉치려는 특성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동아시아 역사 아카이브를 뒤졌습니다. 한글로 된 사료를 번역하기 위해 한국학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그 결과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처절한 생존의 역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침략과 저항의 역사였어요.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외세 침략을 끊임없이 받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조사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대규모 침략을 감행했고 병자호란에서는 청나라가 침공하여 왕조가 붕괴 위기에 처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나라를 빼앗고 한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어요. 한국전쟁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며 국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인구의 약 20%가 사망했다는 기록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인명 손실 비율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병자호란 때는 50만 명 이상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일제강점기에는 수백만 명이 강제징용되었으며 한국전쟁에서는 민간인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단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항상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민들은 언제나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조선의 왕과 신하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국민들이 스스로 의병을 조직하여 싸웠습니다. 나라가 위험하다면 국민이 직접 지킨다는 이 사고방식이 한국인들에게 이미 16세기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 기록을 분석해봤어요. 농민, 승려, 양반, 상인, 심지어 노비까지 신분의 경계를 넘어 의병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의 같은 시기 전쟁과 비교해보면 이런 전 국민적 저항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한국이 왕조 국가를 넘어 위기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라가 약해져도 국민들은 결코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뭉쳐서 적과 싸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현대 한국 사회와 경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재벌 기업의 성장과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기업 국민의 삼각협력 구조는 서구 경제 모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와의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브래드포드 교수님,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한 발전 국가 모델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196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 때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 없이 일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희생이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서구 자본주의 모델에서는 노동자와 기업이 대립적 관계에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들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전략 산업을 선택하면 기업은 국가적 사명감으로 그 분야에 뛰어들었고 국민들은 그 기업의 제품을 애국심으로 구매했어요. 이것이 바로 서구 경제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한국만의 성장 모델이구나.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저는 마침내 한국의 경제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책 컬렉티브 서바이벌 더 코리언 에커나믹 미러컬을 출판했습니다. 처음에 학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건 경제 이론이 아니라 문화인류학적 설명이다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점차 데이터가 쌓이면서 저의 이론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것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이었어요. 반도체 시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었고 배터리 시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선두권을 차지했어요. 미국 예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모델은 집중과 선택의 결정체입니다. 정부가 전략적 산업을 선택하면 모든 국가 자원이 그곳에 집중됩니다. 기업들도 경쟁하면서도 묘하게 협력합니다. 이건 서구의 자유시장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면 정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시에 움직이며 산업을 키웠고
현대가 전기차를 만들면 배터리 회사, 인프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문화산업에서도 이런 패턴이 반복됐어요. K-팝, K-드라마, K-무비의 글로벌 성공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어요. 1998년 IMF 위기 이후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선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급증했고 대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뛰어들었으며 정부는 한류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성공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대응이었어요. 유럽과 미국이 봉쇄 조치와 사회적 혼란을 겪을 때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줬습니다. WHO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미국 의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이 모든 것이 강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에 기반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지만 국민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구매했고 공적 마스크 배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K-방역 시스템이 확립되면서 국가적으로 대응 체계가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의 배경에는 군 복무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의 대화에서 그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브래드포드 교수님,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집단적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기 대응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단결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직접 한국의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역한 지 몇 년이 지난 30대 회사원, 40대 자영업자들이 군복을 입고 모여 훈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예비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매년 오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동원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대비 태세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저의 가설이었어요. 항상 위기에 대비하는 마인드가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나고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위기 대응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관찰과 분석을 통해 저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단순한 우연이나 외부 요인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집단적 생존 본능과 단결력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동안 책과 논문, 인터뷰로만 접했던 이 놀라운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서울의 거리를 걷고 기업들을 방문하고 평범한 한국인들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제 이론을 더 깊이 검증하고 발전시키려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경제발전 이론이 한국을 만나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룬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단결의 힘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입니다. 나는 30년간 경제학을 연구해왔지만 한국만큼 흥미로운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비밀은 바로 한국인들의 집단적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가난에서 부로,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변모한 한국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여정을 지켜보는 특권을 가진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직접 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원칙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리를 걷고 시장을 방문하고 기업을 탐방하고 한국인들과 대화하며 이 기적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래드포였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365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